그 의자가 비어있던 건 그날도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들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밀어냈기 때문이라는 걸. 식탁 위에는 2개의 접시가 놓여 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하얀 접시. 그리고 옆엔 김이 모락모락 오르다 점점 식어가는 된장국 한 그릇.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비어있는 자리. 말 그대로 빈 의자다. 거기에 앉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왔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람들은 그저 위로를 해줬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으며 어느 날은 울다가 지쳐 잠들고 어느 날은 아무 감정도 없이 일어나. 식탁에 같은 자리, 같은 숫자의 숟가락을 놓았다. 나도 참 바보같이 굴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나는 멈춰 있었다. 식탁만 봐도 아들의 얼굴이 보였고 냉장고를 열어도 그 아이가 좋아하던 고기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버려야지 생각하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다. 마치 그걸 버리면 정말 그 아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였다. 식탁 정중앙에 놓아둔 숟가락의 방향이 조금 달라져 있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놨던가?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지쳐있던 날이었으니. 그런데 이틀, 3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 식탁에 이상하게 접시의 각도가 미세하게 돌아가 있었다. 손 하나 댄 적 없는데 가스불은 꺼져 있고 창문도 잠겨 있고 문은 안으로 채워져 있고. 그럼 누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그 빈 의자에 음식을 제대로 차려놓기로. 마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고기도 굽고 계란말이도 말고 심지어 아이가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도 미리 사다 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아 흐릿해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아들아, 진짜 내가 온다면 엄마 다 용서할게. 그 말이 끝난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탁! 누군가 의자를 건드린 듯한 소리. 심장이 식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라봤다. 빈 의자. 그저 비어있는 줄 알았던 자리. 그런데 그 순간 의자가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당겨지고 있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빈 의자가 내 앞에 완전히 붙었을 때 겨우 눈을 감았다. 거짓말이겠지.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 식탁 위에 놓인 바나나 우유가 반쯤 비워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작은 메모 쪽지가 있었다. 엄마, 아직도 나 용서 안 해? 어떤 상처는 숨길수록 더 선명해진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무의식은 끊임없이 그 장면을 끌어올린다. 난 이제야 알겠다. 내가 잃은 건 아들이 아니라 기억이었다는 걸. 엄마, 아직도 나 용서 안 해?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까지 떨리면서 눈물이 날 것도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이게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거야? 누가 나를 알고 이런 걸 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내 아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필체가 분명히 아들이 초등학교 때 썼던 글씨와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 그때부터였다. 내 머릿속에 몇 년 동안 지워졌다 생각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떠올랐다. 아들. 그 아이는 사춘기였다. 학교에서도 말이 없고 집에서도 대화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아이는 분명히 나를 불렀다. 엄마, 얘기 좀 해도 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걸 외면했다. 내일 얘기하자. 엄마 지금 많이 피곤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없었다. 옷도 몇 개, 현금도 조금 사라진 채. 나는 그걸 가출이라고 생각했고 며칠 후 전해 들은 건 바닷가 근처에 남겨진 가방과 신발. 미안합니다.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만 정황상 실족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외면한 게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돌아온 걸까? 왜 이제서야 메모를 남기고 음식을 먹고 식탁에 앉으려 하는 걸까? 나는 그 메모를 쥔 채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가족 사진.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그런데 그날 그 바닷가. 신발과 가방이 발견된 그곳. 나는 사진 속 그 자리에서 아들이 혼자 찍혀 있지 않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다. 사진 속에는 아들이 아니라 세 번째 그림자가 있었다. 나도 아닌 남편도 아닌 낯선 누군가. 알고 있던 것 같았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식탁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드르륵. 의자가 아까랑 똑같이 내 쪽으로 천천히 당겨지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일어나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아들아, 너 정말 여기 있어? 그때였다. 엄마. 바닥에서 울리듯 익숙하고도 안 들려야 할 목소리. 나는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손이 덜덜 떨리며 물었다. 미안해. 엄마가 그날 널 외면해서. 잠시 침묵. 그리고 엄마, 나 안 죽었어. 벽시계가 멈춘 듯 모든 시간이 멎어버렸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 아니, 앉아있는 그림자. 사람은 죽을 때 진실을 남긴다고 한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걸 남긴다. 거짓 기억. 나는 이제야 알겠다. 사라진 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었던 진실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분명 들었다. 그 목소리. 식탁 맞은편 빈 의자에서 들려온 그 익숙한 호칭. 엄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목소리는 꿈도 환청도 아니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 억양, 망설이는 숨. 모두 그대로였다. 내 아들 승훈이. 그런데 말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다. 엄마가 아니라 엄마였다. 그 잠깐의 망설임이 내 심장을 쥐고 흔들었다. 마치 나를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기대고 싶은 마음이 섞인 그런 부름이었다. 나는 의자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의자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살도 뼈도 그림자도. 그런데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거기 앉아 있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났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집안을 배회했다. 식탁, 사진,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 엄마, 얘기 좀 해도 돼? 그렇게 말하던 아들은 언제나 말끝을 흐렸다. 언제나 조금 있다가라고 답하던 나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들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날 밤 단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는 묵직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엔 승훈 16세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첫 장을 펼쳤다. 2022년 4월 7일. 오늘도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냥 피곤하대. 나도 피곤한데. 나도 힘든데. 아빠도 없는데. 2022년 4월 17일. 나 이제 더는 혼자 있고 싶지 않다. 엄마한테 말하면 뭔가 달라질까? 아닐 거야. 말해도 그냥 자버리겠지. 나는 내가 외면한 게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예상하지 못한 진실은 또 다른 페이지에서 튀어나왔다. 2022년 5월 2일. 학교 앞에서 그 형을 또 만났다. 힘들면 말해,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던 형. 엄마보다 나에게 더 진심 같았다. 오늘 그 형 따라가 볼까? 나는 손이 굳었다. 그 문장. 그 마지막 줄. 그 형 따라가 볼까? 그 형이 누구였을까? 나는 기억 속을 더듬었다. 아들 방에 오며 가며 스쳐 지나던 얼굴. 낯설어 보였지만 어렴풋하게 그 형은 집에 한 번 들어온 적도 있었다.
나는 곧장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분명히 그때 남겨진 발자국이 있었다. 집 안에까지 들어온 어떤 남자. 그런데 그때도 나는 아들 친구라고 단순하게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그 형도 내 아들도 같이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들은 어쩌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데려간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직도 이 집 안에, 이 식탁에 내 숨결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식탁에서 들렸던 목소리, 그리고 그 의자. 알 수 없는 떨림을 품은 채 나는 마지막으로 식탁 앞에 앉았다. 승훈아, 내가 살아있다면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는 사이 내 귓가에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 형이 아직 여기 있어. 어떤 그림자는 실체가 없다. 그런데 어떤 그림자는 그 사람이 가고 나서도 남는다. 이제야 알겠다. 그 아이가 사라진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는 걸. 그 형이 아직 여기 있어. 승훈이의 목소리 뒤로 집안의 서늘한 정적이 드리워졌다. 숨소리 하나,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그 순간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식탁 위엔 아무도 없었고 빈 의자는 여전히 허공을 향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런데 내 옆 벽 쪽에 기대어 있는 낡은 가죽 점퍼 한 벌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이 집에는 없던 옷이었다. 손때가 베어있는 듯한 얼룩, 턱 쪽이 찢겨 있지만 입었던 사람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게 누구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 아이가 적어두었던 일기 속 한 구절. 학교 앞에서 그 형을 또 만났다. 엄마보다 나에게 더 진심 같았다. 나는 그 점퍼를 조심스럽게 들어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작은 종이가 손끝에 닿았다. 꺼내보니 병원 영수증. 발급 날짜는 아들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이게 뭐지? 영수증엔 심리진단 상담, 의료보호 상담, 이라는 낯선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하단엔 담당 의사 이름과 함께 이름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박주원. 박주원? 이 사람 누구야? 전혀 모르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수증 한켠 구겨진 부분에 연필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승훈 보호 중. 5월 21일까지 연락 기다림. 그 날짜. 아들이 사라진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 버렸다. 보호 중? 누가? 왜? 아들은 정말 죽은 게 아니었나?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도 아들의 가방과 신발을 바닷가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설마 그 신발과 가방 조작된 건가? 거짓 기억이 아니라 거짓 증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누군가의 계획. 그때였다. 현관문 바로 옆 방에서 잠겨 있다고 믿었던 문틈 사이로 옅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걸 느꼈다. 복도 끝 오래된 작은 방. 가끔씩 청소할 때마다 지나다니긴 했지만 거기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몇 달째 열어보지도 않았던 곳. 그런데 지금은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빛.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덜컥.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살짝 밀리며 열린다. 안쪽은 어둡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하지만 방 한 구석, 낡은 매트리스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건 사진 속에는 아들과 아까 본 그 형의 모습이 같이 있었다. 아들이 그 형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2년 5월 17일. 새로운 시작 같이 가자. 나는 그제야 전부 이해했다. 아들은 나에게서 떠난 게 아니었다. 세상에서 떠난 게 아니었다. 어쩌면 그 형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한 거였다. 그 아이는 나에게 말하려 했다. 엄마, 나 힘들어. 나 혼자 아니고 싶어.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외면했다. 그래서 그 형이 대신 손을 내밀었고 그 아이는
그 손을 잡아버린 것이다. 나는 사진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승훈아, 엄마가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줬다면. 그때 방구석에서 미약한 소리가 났다. 드르륵. 낡은 수납장 문이 스스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안에는 아들의 옷가지와 함께 작고 다른 휴대전화 한 대가 있었다. 꺼진 화면, 깨진 모서리. 그 폰을 켜는 순간 잠금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엄마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받아줬으면 좋겠다. 통화 기록엔 발신자 승훈. 그리고 그 아래에 부재중 11통이라는 숫자가 아프게 날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 슬픔은 울음이 아니라 그날 내가 받지 못한 전화벨 소리였다. 그 벨소리 안에는 아들의 눈물과 나를 향한 마지막 기대가 다 담겨 있었다. 나는 통화를 누르기 전 손이 떨려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 부재중 11통. 그 숫자가 너무도 선명했다. 엄마 제발 받아줘. 아들은 분명히 그때까지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후회에 목이 메인 채 폰의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음성 메시지 1개라고 표시됐다. 손가락이 천천히 그 글자를 눌렀다. 엄마 나 승훈이야.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걸어보는 거야. 우리 그냥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숨이 막혔다. 그 아이의 목소리, 말투 하나까지 똑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귀를 바짝 붙였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제일 먼저일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형밖에 없어. 그리고 나 곧 떠날 거야. 엄마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더 아플까 봐. 엄마 그날처럼 울까 봐. 그 말 끝에는 숨을 꾹 참고 입술을 깨문 듯한 침묵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뒤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승훈아, 괜찮아. 엄마는 이해 못해. 넌 이제부터 나랑 있을 거야. 그건 분명 그 형의 목소리였다. 잔잔하지만 단정적이고 어딘가 습관적인 조종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들을 끌어내고 있었다. 엄마, 혹시라도 내가 없어져도 울지 마. 울어도 괜찮아. 근데 미안해. 그럼 나간다. 쉭. 전파가 끊긴 소리가 들리고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한참 동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닌 그 형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의 전화에도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에도 끝내 응답해주지 못한 사람이었다. 승훈아, 엄마가 듣고 있었어. 이제라도 듣고 있어. 나는 조용히 속삭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 번 식탁 의자가 움직였다. 드르륵. 의자는 나를 향해 천천히, 이번엔 더 확실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승훈아? 나는 의자 맞은편에 앉았다.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끝까지 못 들어준 거. 그게 내가 여길 떠나지 못한 이유니? 그러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의자가 아주 미세하게 앞뒤로 흔들렸다. 한참 동안 나와 빈 의자는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새 문자 한 통. 발신자 박주원. 아드님 찾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오세요. 확인해보니 발신지는 도시 외곽 한 병원 주소. 박주원. 그 형과 함께 적혀있던 이름. 나는 곧바로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승훈아, 엄마가 이제 정말로 갈게. 내가 있든 없든 찾으러 갈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내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엄마 가지 마. 나는 멈춰섰다. 그건 분명 승훈이의 목소리였다. 사라진 이름은 기록 속에서도 지워진다. 그러나 흔적은 남는다. 내가 찾으러 온 길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마주하는 여정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했다. 낯선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바닥의 차가운 질감. 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저 아들을 찾고 있는데요. 승훈이라는 아이입니다. 혹시 박주원이라는 담당 의사도 계신가요? 데스크 직원은 눈을 크게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승훈? 박주원? 여기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혹시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없다고요? 나는 말끝을 떨며 되물었다. 예, 없습니다. 최근 기록에도 없고 병동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받은 문자 속 주소는 확실히 이 병원이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부른 것일까? 나는 안내 데스크 뒤쪽 복도를 따라 걸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반 병동, 그 아래엔 지하 병동이 있다는 안내판이 있었다. 복도 끝 오래된 철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철문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안쪽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갖다 대었다. 작은 발걸음 소리, 종이 찢는 소리,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 엄마? 그 소리. 분명히 승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안쪽은 좁고 어두웠다. 벽에는 오래된 철제 침대와 그 위에 흩어져 있는 노트와 종이들. 그리고 그 방 한쪽 낡은 침대 위에서 승훈이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 분명 그 형이었다. 박주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인물. 그는 승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겁낼 필요 없어. 엄마는 지금 오고 있어. 하지만 준비가 돼야 해. 승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 그 눈빛. 나는 숨이 막혔다.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승훈아, 엄마가 여기 왔어. 다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박주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날 무심코 외면한 순간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모두 내 잘못이야. 엄마가 끝까지 들어주지 못했어. 박주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승훈에게 손짓했다. 이제 어머니가 왔어. 준비됐지? 승훈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수개월간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나를 향한 서운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다. 아들은 죽지 않았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은 더 큰 충격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이제서야 깨달았다. 빈 의자에 앉아있던 아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외면했다는 것을. 오랜 시간 마음을 닫은 사람은 문을 열어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손을 내밀어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진심은 작은 손길로 이어진다. 승훈과 마주 앉은 순간 나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다. 승훈아,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승훈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피했다. 엄마.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과 혼란 그리고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승훈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때 박주원이 다가왔다. 어머니, 이제야 오셨군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어머니도 사실이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내 아들을 왜? 박주원은 침묵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승훈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아이가 혼자였더라면 그가 받았을 상처는 훨씬 깊었을 겁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겠죠. 승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 나 혼자였던 게 아니에요. 그 형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도 알아야 해요. 난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듣지 않아서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들어줬어야 했는데. 승우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살짝 내밀었다. 그 작은 손을 잡으려는 순간 내 안에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순간 박주원이 조용히 말했다. 승훈아,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 승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 눈빛에는 고민과 결단, 그리고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교차했다. 하지만 곧 그는 작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나랑 같이 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서 지난 시간 동안의 서운함, 혼란,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모두 전해졌다. 박주원은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은 정리될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나의 역할도 끝났네요.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복도를 함께 걸었다. 승우는 가끔 내 어깨에 기대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빈 의자였던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 한켠 박주원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승훈을 지키는 그림자로 남았다. 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아도 좋았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 식탁에 앉아 두 개의 접시를 마주 보았다. 이제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승훈의 것이었다. 그 자리, 그 의자, 더 이상 빈 의자가 아니었다. 나는 속삭였다. 승훈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끝까지 들어줄게. 승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빈 의자였던 시간들이 모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다. 흔적은 사라져도 그림자는 남는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박주원이 남긴 상자를 다시 펼쳤다. 사진과 메모, 병원 기록들. 모두 낡고 바랜 흔적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개월간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단서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승훈이와 박주원이 함께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 얼굴들은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분명 존재했다. 또 다른 아이들. 나는 속삭였다. 승훈도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엄마,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 박주원이 지키던 아이들 같아.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보호받던 아이들. 승우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나 말고도 누군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을 찾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야. 그때 박주원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과거 기록 대부분이 삭제되었고 남아있는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죠. 하지만 어머니와 승훈이가 함께 한다면 마지막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알겠어요. 승훈아, 우리 함께 찾아보자. 마지막 조각까지. 승훈은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는 엄마와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상자를 가지고 병원 지하 기록실로 향했다. 낡은 파일 캐비닛, 삭제된 이름들, 그리고 남겨진 작은 메모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야 했다. 메모 속에는 낯선 이름, 그리고 날짜와 위치, 간략한 상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진짜 숨겨진 흔적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승우는 손가락으로 한 장씩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엄마, 여기. 이건 내가 봤던 그 병원 기록이에요. 나는 숨을 고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달 전 박주원이 개입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상황이 적혀 있었다. 승훈과 연결된 날짜, 박주원이 남긴 짧은 메모. 모두 계획된 것처럼 움직였네요. 박주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승훈이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 순간 한 장의 사진 속 흐릿한 아이 중 한 명이 승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너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승우는 움찔하며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아이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끝까지 함께 가야 해. 그리고 우리는 상자를 꼭 안고 병원 지하 복도를 따라 끝나지 않은 그림자를 향해 나아갔다. 그 밤 식탁에 다시 놓인 빈 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 사라진 아이들, 그리고 박주원이 남긴 그림자. 모든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남아 있었다. 그 그림자를 쫓아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승훈과 어머니가 함께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내 전하지 못한 말은 마음속에서 무겁게 남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손을 내밀면 시간과 상처도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박주원이 남긴 기록과 사진 속 흔적을 따라 도시 외곽의 작은 보호시설에 도착했다. 승우는 긴장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응, 마지막까지 함께 할게. 엄마가 끝까지 들어줄게. 보호시설 안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박주원이 지켜왔던 세상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훈과 닮은 한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승훈은 순간 움찔했다. 나랑 비슷한 애가 있어요. 박주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승훈이는 이제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죠. 승훈은 작은 숨을 내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승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내 마음을 외면했어. 엄마가 미안해. 승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나를 지키고 싶었다는 걸.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한참 동안 울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승우는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작게 웃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순간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아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던 식탁 위의 빈 의자. 나는 천천히 그 의자에 다가가 앉았다. 승훈도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비어 있지 않네요.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응, 이제 절대 비워두지 않을 거야. 그때 박주원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은 어머니와 아드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과 화해, 마지막 사과가 이루어질 순간이네요. 승훈과 나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을 서로 마주하며 천천히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빈 의자는 아들의 손과 내 손이 함께 닿은 순간 완전히 채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우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이제 우리는 함께야. 그 순간 그동안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눈물은 모두 잔잔한 평화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승훈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끝까지 함께할게. 빈 의자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난 시간의 상처와 외로움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남겨진 흔적과 그림자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어갈 작은 여정으로 남았다.